하위 분류 문제를 쉽게 해결하는 법. 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나요? 저희 고객이 저희 제품에 문제가 있다고 신고했습니다. 신고한 고객이 몇 명이나 되나요? 한 명입니다. 어떤 제품을 신고했나요? 빵빵 제품입니다. 그 제품이 우리 회사 제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되나요? 약 1000분의 1 정도 됩니다. 이렇게 차근차근 이야기하니 한시름 놓을 수 있지 않은가? 이런 질문을 통해 말의 범위를 축소하는 과정을 하위 분류라 부른다. 하위 분류는 일반적인 사건을 특정 사건으로 전체에서 부분으로 범위를 축소할 수 있다. 이 언어의 기술은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 더 명확하게 이해하고 구체적인 사안과 데이터를 찾는 데 도움을 준다. 그리고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을 때 하위 분류를 통해 문제점을 찾아내어 쉽게 해결할 수 있다. 다음은 하위 분류를 할 때 많이 쓰는 질문들이다.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이 일은 더 이상 못하겠어. 누군가 당신에게 이렇게 한탄했다고 하자. 이때 당신은 하위 분류를 써먹을 수 있다. 왜 못하겠어? 팀이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아니면 자신의 업무 능력이 부족한 거야? 당신의 질문에 따라 그는 자신의 생각을 정리할 수 있다. 그리고 서서히 정확한 문제점은 무엇인지, 해결법은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다. 그렇지, 내 업무 능력은 그럭저럭 쓸만해. 팀 분위기가 맞지 않을 뿐이지 아직 포기하긴 일러. 횡적 분류, 창의력을 향상하는 법. 전형적인 질문 몇 가지가 있다. 일명 잠재력 개발 질문이다. 내 생각은 어때? 또 뭐가 있을까? 그것을 제외하고 또 뭐가 있을까? 있다고 생각해 보면 또 뭐가 있을까? 아이가 당신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했다고 생각해 보자. 아빠, 엄마, 인류는 어디에서 온 거예요? 이럴 때 뭐라고 대답할 것인가? 원숭이에서 진화된 거야. 만일 당신이 책에서 본 대로 간단하게 대답해 버린다면 아이는 그 한 가지 답, 정확한 건지 알 수도 없는 답을 갖게 된다. 더 끔찍한 것은 한 가지 답을 알게 된 아이는 더 이상 다른 답을 찾으려 하지 않는다. 하지만 당신이 이렇게 대답하지 않고 오히려 아이에게 다음과 같이 되묻는다면 어떨까? 내 생각은 어때? 아이가 당신에게 질문한 것은 자신도 분명히 이에 대해 생각해 봤기 때문이다. 단지 확신하지 못할 뿐인지 아이도 자신만의 답이 있을 것이다. 당신의 반문에 아마도 아이는 다음과 같이 대답할 것이다. 책에는 원숭이에서 진화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계속해서 다음과 같이 물어야 한다. 또 다른 가능성이 있을까? 이때 아이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한다. 친구에게 듣기론 하나님이 창조한 거래요.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 계속해서 물어보자. 원숭이에서 진화한 거랑 하나님이 창조한 거 이 두 가지를 제외하고 또 뭐가 있을까? 아이는 계속해서 생각할 것이고 자신이 알고 있는 여러 가능성을 나열할 것이다. 그러다 아이가 없어요 라고 말했을 때 한 번 더 물어보자. 있다고 생각해 보면 또 뭐가 있을까? 이때 아이는 깊은 생각에 잠길 것이다. 그리고 옳은 생각을 거친 후 나온 대답은 아이의 창의성에서 나온 대답일 가능성이 크다. 이런 대화를 하며 자란 아이는 미래에 어떤 사람이 될까? 깊이 생각하지 않아도 결과는 명확하다. 말이 칼이 되지 않기 위한 기술. 예를 들어 누군가 당신에게 패션이 별로라고 하면 바로 상위 분류를 해보자. 내 패션에 관심 가져줘서 고마워. 상대방이 공격적인 말에서 우선 그의 긍정적인 동기를 찾아낸다. 평소 당신의 외모에 관심이 있어야 패션을 지적할 수 있다. 그게 아니면 무슨 이유가 있겠는가? 그러고 나서 횡적 분류를 하자. 그럼 나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옷이 있어? 어떤 옷을 입어야 할까? 그가 방법 하나를 말하면 계속해서 횡적 분류를 해보자. 또 있어? 그거 말고 다른 거는? 자, 이제 그는 당신의 코디네이터가 되었다. 그의 대답 중에서 내 마음에 드는 게 있다면 이제 하위 분류를 하면 된다. 네가 말한 옷 어디에서 살 수 있어? 나랑 같이 가줄래? 어떤가? 당신을 공격하던 사람이 이 과정을 거침으로써 오히려 내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었다. 물론 이렇게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다. 만약에 상대방이 넌 뭘 입어도 별로야 라고 말하면 어떻게 해요? 이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빙하가 하룻밤 추위에 생긴 것이 아니지 상대방의 이러한 반응은 평소 행실이 낳은 결과일 가능성이 크다. 상대방의 내면에 당신을 향한 부정적 감정이 그만큼 많이 쌓였다는 것이다.
이때는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고 반성한 뒤 상대방과 패션에 관한 이야기가 아닌 보다 마음 깊이 담아두었던 이야기를 꺼내면 된다. 1번의 합기도는 절대로 먼저 상대를 공격하지 않는다. 하지만 누군가에게 공격을 받았을 때 상대방의 힘을 자신의 힘으로 전환해 역공한다. 고로 상대방의 힘이 크면 클수록 내가 쓸 수 있는 힘도 커진다. 지혜로운 언어 패턴 또한 이와 같은 원리이다. 어떤 공격이든 상위, 행적, 하위 분류라는 전환을 통해 그 공격을 자신의 힘으로 바꿀 수 있다. 에릭슨이 찾아낸 최면의 힘. 청소할래? 아니면 숙제할래를 비롯해서 지금 바로 보고서 제출하시겠어요? 아니면 퇴근하기 전에 하시겠어요? 등 여기에도 동일하게 최면 기술이 쓰였다. 상대방에게 하나의 비어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그로 하여금 스스로 채우게 만들고 자유롭게 결정을 한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다. 언뜻 봐서는 스스로 선택한 것 같지만 사실 말하는 사람이 설정한 범위가 있다. 더 신기한 것은 당사자의 의식은 이 범위를 잘 알아채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말하는 사람의 암시가 당사자의 의식을 넘어 곧장 잠재의식으로 진입할 수 있다. 이제 본격적으로 최면에 관해 배워보자. 원인과 결과, 가장 효과적인 부탁법. 언덕을 이용하여 나귀에서 내린다 라는 말이 있다. 나귀의 높은 등에서 그냥 내리면 다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비스듬한 언덕을 이용해 나귀의 등에서 내린다는 말이다. 이처럼 상대방에게 이유라는 하나의 계단을 주어서 상대가 그 이유를 딛고 부탁을 들어주게 만들면 된다. X로 인해 Y가 생긴 상황에서 X를 받아들인 상대는 자동으로 Y를 받아들이게 된다. 이유 하나를 제시함으로써 상대방이 우리의 진술 혹은 부탁을 쉽게 받아들이게 하는 것. 이 논리가 바로 인과이고 우리가 배울 두 번째 최면 어법이다. 너는 분명 잘 될 거야. 우리가 자녀 또는 부하 직원에게 이런 긍정적인 격려를 했을 때 상대방의 뇌에는 다음과 같은 의문이 생기기 마련이다. 내가 진짜 잘 될 수 있을까? 왜? 무슨 근거로? 이때 말을 살짝 바꿔서 격려해 보자. 이렇게 열심히 하다니 너는 분명 잘 될 거야. 상대방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이유를 제시하면 그의 의식은 경계를 풀고 우리의 말은 바로 그의 잠재의식으로 들어간다. 다음 최면 언어들을 살펴보자. 너는 분명 공부를 잘할 거야. 왜냐하면 너는 성실하니까. 너는 반드시 이 언어의 기술을 터득했을 거야. 왜냐하면 너는 열심히 연습했으니까. 너는 미래에 분명 풍족한 삶을 살게 될 거야. 왜냐하면 너는 정말 열심히 살고 있으니까. 이러한 인간 논리 속에서 이유가 진짜라면 결과 또한 잠재의식에 의해 진짜라고 판단한다. 상대방에게 이유를 주면 그는 더욱 쉽게 결과를 받아들인다. 그 둘의 논리관계가 잘 성립되지 않을지라도 말이다. 이 인가법은 자존감이 낮은 사람을 도와주는 데 큰 효과가 있다. 만약 당신이 무작정 그들을 칭찬하면 그들은 자신을 비웃는다고 생각할 것이 분명하다. 하지만 당신이 한 가지 이유를 찾아내어 칭찬을 덧붙인다면 그는 기분 좋게 받아들일 것이다. 당신이 오늘 입은 옷을 보아하니 매우 품이 있는 사람이군요. 이런 일도 편안하게 완수해내는 것을 보니 당신은 큰 잠재력을 가진 사람임이 분명해요. 인과관계를 가진 이런 최면 언어들은 분명 많은 사람의 인생의 특별한 말들로 전해져 엄청난 결과를 몰고 올 것이다. 예설, 질문 속에 숨겨진 가설. 예설이란 하나의 긍정적인 명령을 전제 가설 안에 숨겨서 당사자가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그 명령을 받아들이게 만드는 장치이다. 이는 삶을 더욱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한다. 아주 좋은 예설 문구들을 예시로 들어보겠다. 이 책을 다 읽은 후 당신의 삶에는 어떤 좋은 변화들이 생겼나? 숨겨진 예설. 당신의 생활에는 반드시 좋은 변화가 일어났을 것이다. 이 책을 읽기 전 당신은 이렇게 많은 것을 얻을 거라 생각했는가? 숨겨진 예설. 당신은 반드시 얻은 것이 있을 것이다. 어떤 방법을 통해 당신 앞에 놓인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숨겨진 예설. 당신은 이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가지고 있다. 당신은 어떤 방식으로 사회에 공헌할 계획인가? 숨겨진 예설. 당신은 반드시 사회에 공헌할 것이다. 여기까지 읽었다면 이제 이 최면어법을 활용하여 자신만의 최면 문장을 만들어서 당신의 자녀 또는 배우자에게 최면을 걸어보자.
텅 빈 단어, 상대와 거리를 좁혀주는 여백의 미. 상대를 어떤 특정 상태로 이끌고 싶다면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말해보자. 저는 여러분 사이에 좋은 소통이 있으리라 생각해요. 이 책을 다 읽고 난 후 그 느낌을 간직하세요. 나는 당신의 느낌을 이해합니다. 당신은 이 일에 대해 아주 좋은 견해를 갖고 계시군요. 우리는 반드시 좋은 협력을 이룰 겁니다. 만일 상대방과 거리를 좁히고 친밀감을 높이고 싶다면 텅 빈 단어법을 이용하면 된다. 당신의 하얗게 빈 공백에 소통, 느낌, 이해와 같은 공감의 단어를 넣으면 상대는 어느새 빗장을 풀고 그 비어있는 공간에 당신과 가까워질 친화력의 다리를 차곡차곡 쌓고 있을 것이다. 부분적으로 전체 판단하기, 낙관주의자처럼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당사자는 자신이 했던 긍정적인 행위를 강화할 수 있으며 이 간단한 사건에서 시작해 점차 좋은 습관을 기르고 결국에는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 예를 들어 아이가 기말고사에서 등수를 올렸다면 우리는 아이를 이렇게 칭찬할 수 있다. 어쩜 이렇게 한결같이 훌륭하니? 기념일에 남편이 선물을 해줬다면 이렇게 감사를 표할 수 있다. 여보 고마워요. 당신은 날 사랑하는 걸 항상 잊지 않는군요. 일부분으로 전체를 판단하는 최면 어법 중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로는 한결같이, 늘, 항상, 모든, 없다 등이 있다. 우리는 이 단어를 이용해 이렇게 말할 수 있다. 너는 한결같이 공부를 좋아하는구나. 배우기를 좋아하는 모든 사람은 점점 발전할 게 분명하다. 희망은 항상 존재한다. 잠재력이 없는 사람은 없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것이 있다. 낙관주의자는 작고 아름다운 일로 전체를 판단하는 반면 비관주의자는 이와 반대로 작고 나쁜 일로 전체를 판단해버린다. 부분으로 전체 판단하기 기술을 사용할 때 낙관주의자와 같은 방식으로 사건을 대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만일 비관주의자와 같은 판단을 마주한다면 우리는 또 다른 언어 방식으로 역체면을 걸어야 한다. 이에 관해서는 뒤에서 자세하게 다루겠다. 가능성과 필수성, 상대를 움직이게 하는 기술. 가능성과 필수성이라는 체면 어법에 쓰이는 용어로는 무엇 할 수 있다, 무엇 할 수 없다, 해야 한다, 마땅히, 분명 등이 있다. 예를 들어보자. 당신은 더 나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당신은 더욱 부유해질 수 있습니다. 당신은 분명 오늘의 결정에 감사할 것입니다. 당신은 마땅히 자신을 잘 대해줘야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은 암암리의 지시를 받게 된다. 자신은 눈치채지 못하겠지만 그의 내면은 자기도 모르게 이를 전면적으로 받아들인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유대는 결국 소통으로 이루어진다. 체면 기술을 어느 정도 알면 한편으로는 우리의 불안지수를 낮추어 마음을 더욱 평온하게 만들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타인과의 소통이 더욱 원활해지고 좋은 인간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밖에도 타인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내면의 긍정적인 에너지를 방출하여 전달할 수 있게 된다. 이 몇 가지 언어 기술을 터득하면 아마도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주체의 상실, 정확한 대상을 말하지 않는 어법. 주변 사람을 격려할 때 나는 주로 이렇게 말한다. 공부는 정말 중요하죠. 새해에는 기회를 잡고 한 단계 더 올라가야겠어요. 신경언어 프로그래밍을 배우고 난 뒤부터 인생이 더욱 활기 있어요. 교실에 들어서면 뭔가 온몸에 에너지가 도는 느낌이에요. 심리학을 배운 뒤부터 인간관계가 훨씬 좋아졌어요. 이 문장에는 주어가 없다. 이처럼 주체 상실 어법을 사용하여 정확한 대상을 말하지 않으면 듣는 사람은 자동으로 자신의 문장에 주어로 대입시킨다. 맞아, 공부는 나에게 정말 중요하지. 맞아, 이번 연도에는 반드시 기회를 잡아서 한 단계 더 성장하는 내가 되겠어. 그치, 앞으로 내 인간관계는 점점 더 좋아질 거야. 이 언어 기술을 사용하면 우리는 어떤 한 사람의 이야기로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림 그리기에는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 있는데 바로 여백을 남기는 것이다. 그림을 그릴 때
의도적으로 여백을 남기면 그림을 더욱 아름답게 완성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보는 사람에게 무한한 상상을 할 수 있게 한다. 장자는 이렇게 말했다. 마음이 텅 비어야 바탕이 나타나며 길상, 기이하고 상스러움이 그곳에 머문다. 즉, 방 안에 물건이 가득하면 햇빛이 뚫고 들어오지 못하고 비어있는 방일수록 탁 트이고 화나며 좋은 일들이 끊이지 않고 일어난다는 뜻이다. 여백의 기술은 말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말이 길다고 해서 많은 것을 담고 있는 것은 아니다. 알맞은 시기에 그에 어울리는 공백을 남기다 보면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주체상실, 최면어법에서는 주어를 생략하는 방법을 배웠다. 이어서 또 다른 여백을 남기는 언어 기술을 배워보자. 비교 줄이기, 상처 주지 않는 비교. 비교 줄이기란 비교할 때 비교의 대상을 없애고 공백을 남기는 것을 말한다. 구체적인 비교 대상이 없으면 사람들은 비교하는 중에 상처를 받지 않게 된다. 그 여백을 자신이 알아서 채우게 하면 긍정적인 암시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예를 들어 아이에게 갈수록 재능이 생기네 라고 말해보자. 이 말에 구체적인 비교 기준이 있는가? 시간 대상 모두 배제되었다. 하지만 아이는 오히려 좋아하며 더 노력해서 발전하겠다고 다짐하게 된다. 다음에 비교 줄이기 예시들을 보자. 이 말들이 누군가와의 비교 없이 한 사람의 인생을 더욱 굳건히 지지하게 만들 것이라는 걸 믿어 의심지 않는다. 당신은 더 잘할 수 있어요. 보기에 점점 더 안정적으로 되는 것 같네요. 이 책을 다 읽고 난 후 당신의 대화 수준은 더 높아질 거예요. 당신은 더 나은 삶을 살 가치가 있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점점 더 나아질 것입니다. 불명확한 화자, 하나의 진리처럼 말하는 법. 실패 없이 얻을 수 있는 것은 없다. 함께 살기 어려운 사람은 없다. 고집스러운 소통만 있을 뿐. 사람의 행동이 그의 본질을 대변하지는 않는다. 자원이 없는 사람은 없다. 자원이 부족한 상태만 존재할 뿐. 육체와 마음은 하나의 시스템이다. 소통의 의미는 어느 반응을 얻느냐에 있다. 모든 행동의 배후에는 긍정적인 동기가 있기 마련이다. 배움을 얻기 위해서는 행동이 있어야 한다. 과거의 행동을 반복하면 과거의 결과를 얻을 수밖에 없다. 어떤가? 아마도 대부분 마음에 와닿는 문장일 것이다. 문장들은 신경언어 프로그래밍의 전제를 깔고 가는 강한 힘이 있는 신념이다. 이 말을 누가 했던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이 문장들은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용하는지가 중요하다. 그리고 이 문장들은 분명히 당신의 인생에 어느 정도 도움을 줄 것이다. 배우자를 격려할 때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당신이 원하기만 한다면 완벽한 남편, 아내가 될 수 있어요. 무엇을 원하는 건지는 여백으로 남겨두자. 그러면 상대방은 자신이 더욱 완벽해질 수 있는 일을 스스로 찾아서 하게 된다. 자녀를 격려할 때는 이렇게 말할 수 있다. 네가 노력만 한다면 넌 더욱더 발전할 수 있어. 어떤 노력일까?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그저 무한한 여백을 남겨두자. 그러면 아이는 공부뿐만이 아닌 모든 방면에서 노력을 하게 될 것이다. 이처럼 제한을 두지 않는 동사는 우리에게 틀이 없는 무한한 세계를 제공한다. 우리는 그 속에서 우리가 원했던 일들을 펼칠 수도 원대한 꿈을 꿀 수도 있다. 불가의무는 명령을 부드럽게 바꿔라. 소통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직접적으로 명령을 내리면 상대방의 화를 돋을 가능성이 크다. 이때 명령어 뒤에 의무문을 하나 더하면 상대방은 이를 쉽게 받아들이게 된다. 예를 들어 보자. 너는 분명 제 시간에 숙제를 마칠 거야. 그렇지 않니? 당신은 일을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배우려는 사람에게는 늘 운이 따르죠. 그렇지 않나요? 당신은 더 나은 삶을 살 자격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불가의무문은 서술문이나 명령문 끝에 붙어서 상대방에게 물어보거나 동의를 구하는 짧은 의무문이다. 확장 인용 일부러 알아듣기 힘들게 하는 기술. 스티브 잡스는 위대한 일을 해내는 유일한 방법은 당신이 하는 그 일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신이 지금 하는 일이 비록 거창하지 않을지라도 그 일을 즐기고 사랑하면 언젠가 그 일은 위대한 일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저 누군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즐겨라 라고만 말한다면 와닿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스티브 잡스의 말을 이용해서 말을 한다면 지금 하는 일을 사랑하면 위대한 일이 될 것이다 라는 말은 쉽게 받아들여진다. 이처럼 누군가가 한 말을 이용하는 누가 말하길 어법이 바로 확장 인용이다. 이 어법을 사용하면 상대방의 방어심리나 반항심을 줄일 수 있다. 사람들은 권위 있는 사람이 한 말을 좀 더 잘 받아들인다. 하지만 만약 그 말을 한 사람이 권위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 화제를 숨겨버리거나 다수의 화제를 끌어오는 방식으로 그 말의 신뢰성을 강조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내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해보자. 한 번은 한 모임에서 낯선 사람을 만난 적이 있는데 그의 친구의 할머니가 내 수업을 듣고 나서 심리학은 인생에서 가장 배울 가치가 있는 학문이라고 그에게 말했다고 했습니다. 이 문장은 얼핏 듣기에 좀 정신없어 보이기도 하는데 이게 바로 확장인용의 매력이다. 말을 빙빙 돌려서 상대방의 의식을 혼미하게 만들고 자신이 암시하고자 하는 내용을 강조하면 상대방은 그대로 받아들이게 된다. 이 말을 들었을 때 그들의 머릿속에는 심리학은 인생에서 가장 배울 가치가 있는 학문이다 라는 메시지가 박히게 된다. 최면을 배운 사람들이라면 다 알겠지만 어떤 때는 상대방이 알아듣게끔 말하는 것보다 고의로 상대방의 의식을 혼미하게 만드는 게 대화의 목적인 경우도 있다. 의식이 혼미해졌을 때에야 중요한 말이 잠재의식 속에 효과적으로 침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선택적 제약 위반, 교묘한 감시가 직접 표현보다 낫다. 손님, 체중이 너무 많이 나가니까 다른 의자에 앉으세요. 이럴 경우 손님은 매우 민망해할 가능성이 크다. 같은 상황에서 말을 살짝 바꿔서 이렇게 말해보자. 손님, 지금 앉아 계신 의자가 지금 다른 볼 일이 있어서 좀 바쁘다는데 이 의자로 옮겨주실 수 있나요? 이렇게 말하면 손님은 금방 눈치채고 쉽게 받아들인다. 아이가 장난감을 바닥에 던지며 놀고 있을 때 그렇게 하면 부서져 던지지 마 라고 직접적으로 말하면 반항심을 불러올 수 있다. 이렇게 말할수록 아이는 더욱 장난감을 던지고 싶어 할 것이고 더 강력하게 말할수록 자녀와의 전쟁은 피할 수 없게 된다. 말을 살짝 바꿔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어떨까? 아이고 아파라. 장난감이 지금 많이 아프다는데 살살 가지고 놀까? 이렇게 장난감을 의인화해서 장난감의 기분을 표현하면 아이는 장난감에 자신의 감정을 이입해 더 쉽게 성공하며 스스로 자신의 행동을 단속하게 된다. 선택적 제약 위반을 알게 되면 교묘한 암시가 직접적인 표현보다 낫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 완곡하게 돌려서 한 말은 온화하지만 힘이 있고 잘 사용하기만 하면 자신과 타인 모두 마음 편하고 즐겁게 대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모든 일의 능률이 배가 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용, 모든 자원을 이용하라. 이 언어기술은 판매나 영업을 할 때에도 매우 유용하다. 내가 고객에게 수업 프로그램을 소개할 때 그들은 종종 프로그램은 좋은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요 라는 말을 한다. 이때 나는 이렇게 말한다. 그러면 정말 잘 됐네요. 제 수업 프로그램은 고객님처럼 시간이 없는 기업인들을 위해 마련되었답니다. 저는 여러 기업인이 일에 치여 자신의 삶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것을 보고 안타까워서 이 프로그램을 기획하였습니다. 따라서 고객님께서 이 수업을 들으신다면 더 많은 시간을 자신의 삶을 위해 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요컨대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든 우리는 그 말들을 교묘하게 자신의 자원으로 만들 수 있다. 돌발 상황을 두려워하고 자신이 생각하는 범위 밖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다. 오늘 이 이용 체면어법을 배운 당신은 더 이상 변화나 의외의 일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제 모든 변화와 의외의 변수는 당신이 이용할 수 있는 자원이 되기 때문이다. 간단 생략. 뭘 못하는데? 이 질문을 던지면 그는 하위 분류를 탐색해 틀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 한 직원이 당황한 얼굴로 이렇게 말했다고 하자. 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이럴 때 사장은 생략된 메시지를 채워 넣을 질문을 던지면 된다. 무슨 일이죠? 어떤 문제가 생겼나요? 이렇게 하면 직원은 잠시 숨을 고른 뒤 생략된 내용을 채워 넣을 수 있다. 마음이 우울할 때 어떤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말로 자신에게 체면을 건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나 봐. 이때 우리는 곧바로 그에게 질문해야 한다. 뭘 할 수 없는데? 그러면 할 수 있는 건 뭐야? 이처럼 이러한 유형의 문제를 마주했을 때는 하위 분류를
통해 생략된 요소를 찾아냄으로써 부정적인 체면에서 벗어날 수 있다. 비교 생략. 우리 딸아이는 원래 항상 반에서 상위권을 유지했었는데 고등학교에 진학한 뒤로는 늘 중위권을 맴돌아요. 애가 점점 퇴보하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면 나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한다. 따님이 진학한 고등학교가 어떤 고등학교인가요? 지금 딸아이의 경쟁 대상은 얼마나 되나요? 이전에 있었던 곳에서 경쟁 대상은 몇 명이죠? 학부모들은 이런 질문을 받으면 서서히 아이가 어떤 상황에 처한 것인지 알고 대부분 이렇게 이해하게 된다. 아, 환경이 바뀌고 경쟁 대상이 늘어난 것이지 아이가 점점 퇴보하는 것이 아니구나. 이처럼 비교 기준을 찾은 학부모는 아이의 문제를 더 명확하게 볼 수 있게 된다. 우리 모두 다른 사람과 비교당하고 이마에 부정적인 꼬리뼈가 붙어서 자신감과 자존감이 바닥을 친 적이 있으리라 생각한다. 이때 우리가 판단 기준을 낸다면 먹구름을 뚫고 맑은 하늘을 볼 수 있다. 만약 누군가가 당신에게 너 왜 이렇게 멍청해? 혹시 바보야? 라고 말한다면 이에 맞서 판단 기준을 찾아보자. 대체 누구랑 비교해서 누구보다 멍청하다는 거야? 공자, 맹자, 제갈량? 이 세 사람에 비해 바보 같더라도 내 인생은 변함없이 근사해. 불명확한 주어. 사람들이 너는 잘 못한다고 하더라. 우리는 너를 믿지 못하겠어. 그들은 널 좋아하지 않아. 고객들은 우리의 제품을 좋아하지 않아.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걸? 이럴 때 우리는 주어가 지칭하는 정확한 대상을 찾음으로써 이러한 말들을 타파할 수 있다. 도대체 그들이 누구야? 너가 말하는 우리가 누구야? 너 말고 또 누가 그렇게 생각해? 사람들이 누구야? 구체적으로 알려줄 수 있어? 얼마나 많은 고객이 우리 제품을 싫어해? 총 고객의 몇 퍼센트야? 네가 말하는 누구나는 누굴 말하는 거야? 정확히 말해줄 수 있어? 부정적인 체면은 한편의 먹구름처럼 우리의 주변을 덮어버려서 진상을 볼 수 없게 만든다. 이때 해결 방법은 간단하다. 시선을 디테일에 집중하면 된다. 모호한 부분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체면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불명확한 동사. 아마도 많은 사람이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원망하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너는 나에게 관심을 주지 않아. 너는 나에게 상처를 줬어. 너랑 어떻게 대화해야 할지 전혀 모르겠다. 그리고 상대방의 이런 말은 자신을 괴롭게 하거나 억울하게 만들었을 것이다. 왜 그럴까? 상대방이 말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상대방은 그런 느낌을 받았고 만약에 당신이 상대방과 그에 대해 논쟁하려고만 한다면 다시 말해 상대방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고 논쟁에서 승리를 거머쥐려 한다면 관계는 끝나고 만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위의 문장을 다시 자세히 살펴보자. 관심을 주다, 상처를 주다, 대화하다 같은 동사들의 의미하는 내용은 명확하지 않다. 여기서 생략된 내용을 찾아온다면 자연스레 편안하게 대응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물어보자. 내가 어떤 관심을 보여주길 원해? 그러면 아마도 상대방은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나 헤어스타일 바꿨는데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 아, 그랬구나. 이제 한숨 돌릴 수 있게 되었다. 이처럼 동사가 지칭하는 대상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나면 간단하게 대응할 수 있다. 사람과 소통할 때 간단 명료하게 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중요한 내용을 생략해버리면 안 된다. 누군가 이런 방법으로 우리를 홀리려 한다면 그 생략된 내용을 찾아 채움으로써 부정적 최면 효과를 피할 수 있다. 두 번째 메타언어 왜곡. 내가 아는 진실은 스스로 만들어낸 결과일 뿐이다. 주주. 네가 나 무시하는 거 알아. 그는 날 더 이상 사랑하지 않을 거야. 저건 날 겨냥해서 한 말이야. 네가 나 싫어하는 거 알아. 우리는 이런 근거 없는 말들을 쉽게 식별해낼 수 있다. 이 말을 한 자신조차 이에 대한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떤 말로 이 부정적 체면을 부술 수 있을까? 우리는 화자가 내린 판단의 근거에 도전해야 한다. 무슨 근거로 그렇게 판단하는 거야? 어떻게 알게 됐는데? 그래, 어느 부분에서 그렇게 느꼈는데? 이처럼 하위 분류를 통한 질문으로 판단의 근거를 찾으면 된다. 상대방이 확실한 근거를 찾지 못하면 부정적 체면도 쉽게 풀린다. 인과. 날씨가 좋지 않은 것과 기분이 좋지 않은 것은 필연적 관계가 아니다. 날씨가 좋지 않아도 기분 좋은 사람들은 많다.
자신의 기분을 날씨의 조건에 맡기며 인생 리모컨을 타인에게 건네 피동적인 삶을 살게 된다. 그러니 이런 부정적인 언어가 최면을 걸 때에는 인과관계를 파고들어서 당사자가 이 두 가지에는 사실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는 것을 볼 수 있게 하면 최면은 쉽게 풀린다. 이렇게 말이다. 당신의 기분은 날씨에 따라 결정되나요? 날씨와 당신의 기분이 직접 관련이 있나요? 차가 막히는 것과 지각은 필연적 관계인가요? 차가 막혀도 제 시간에 오는 사람이 있지 않나요? 그가 당신을 사랑하기 전에도 당신은 잘 살지 않았나요? 경제가 안 좋더라도 사업을 잘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경제가 좋다고 모든 사업이 잘 풀리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당사자가 이 두 가지에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는 것을 깨달으면 최면은 바로 풀린다. 그리고 바로 이렇게 생각한다. 아, 내가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했구나. 동일시 친구가 권한술을 마시고 싶지 않다면 음주와 친구 이 둘의 관계를 깨야 한다. 어떻게 고작 술 한 잔으로 우리의 관계를 따질 수 있어? 굳이 그렇게 어떤 물질로 우리의 관계를 확인하고 싶다면 술보다는 더 기이하지 않겠어? 만약 정말로 아내의 생일을 잊었다면 이렇게 자신을 구제해보자. 여보, 생일은 1년에 단 하루뿐이잖아. 어떻게 내가 이 하루 안에 당신을 향한 사랑을 다 표현할 수 있겠어? 앞으로 매일 당신에 대한 내 사랑을 보여줄게. 어때? 누군가 당신에게 자신을 지지하지 않으면 적이라고 말한다면 이렇게 대답해보자. 당신이 옳지 않은 방향으로 가는 것을 지지하는 사람은 당신의 친구인가요? 적인가요? 동일시된 두 가지 일 사이를 파고들어서 동등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면 부정적 체면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몇몇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을 그와 아무 관련 없는 일들과 한데 묶어 꼼짝 못한 채로 살아간다. 메타 언어 모델을 운영할 줄 알면 타인을 속박해서 풀어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도 번데기에서 벗어나 자유를 되찾는 나비가 될 수 있다. 가설. 요즘도 밤새도록 게임하세요? 이 말에 숨겨진 가설은 너는 과거에 밤을 새서 게임을 했다이다. 따라서 당신은 다음과 같이 대응할 수 있다. 왜 이런 질문을 하시죠? 이렇게 반문함으로써 그 숨겨진 가설을 없애버릴 수 있다. 또 다른 예시를 살펴보자. 음료는 어떤 거로 드시겠어요? 식당 종업원이 이처럼 물어봤다고 치자. 이는 일종의 가설로서 이 속에는 다음과 같은 뜻이 숨어있다. 당신은 반드시 음료를 마셔야 한다. 음료를 마시고 싶지 않다면 이렇게 반문하자. 혹시 꼭 마셔야 하는 건가요? 이렇게 숨겨진 가설을 찾아내고 이에 도전함으로써 당신은 괜한 지출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잘못된 신용 깨부수기 1. 하나, 그건 자기 생각일 뿐. 너는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이 간단하고도 단순한 질문 하나로 상대가 사실이라고 여기는 것을 교묘하게 그저 신념이었다는 것으로 바꿀 수 있다. 물론 이외에 다른 표현 방법들도 있다. 줄곧 그렇게 생각해 오셨군요. 이건 당신 개인의 생각인 거죠? 다른 사람도 같은 생각일까요? 모든 사람이 전부 당신과 같은 생각을 하나요? 그렇게 생각하게 된 이유는 뭔가요? 이런 종류의 질문들로 사실이라고 믿는 것이 단지 하나의 신념일 뿐이라는 것을 인지시켜 줄 수도 있고 그저 개인의 관점이라는 것을 상대방이 깨닫게 할 수 있다. 이 중요한 한 발을 내디딘 뒤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 그가 타인의 입장에서 문제를 보게 할 수 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지 생각해 본 적 있나요? 누구누구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니면 바로 어느 권위 있는 사람의 관점을 인용해서 당사자가 사실이라고 여기는 것이 그저 자신의 편향된 생각일 뿐임을 깨닫게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누군가 경기가 좋지 않아서 사업하기가 어렵다라고 원망한다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 모두가 당신처럼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일본에서 가장 존경받는 3대 기업가 중 한 명인 이나모리 카즈오는 경기가 안 좋을 때가 바로 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타이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한마디는 상대방의 생각을 바꾸기에 충분할 것이다. 어느 순간 부부관계가 한계에 부딪혀 한 치 앞도 진전할 수 없을 때가 있다.
어떤 사람은 배우자에게 누가 누차 실망한 뒤로 그에게 부정적인 꼬리표를 붙여버리고 그를 인간 쓰레기 취급하며 그걸 사실로 여기곤 한다. 이 단계에 다다른 부부관계는 거의 끝났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심리상담을 요청할 마음만 있다면 이런 관계에도 아직 희망은 있다. 만일 누군가가 자신의 배우자를 인간 쓰레기라고 한다면 그에게 이렇게 질문하자. 아, 당신은 그렇게 생각하는군요. 아이들도 그렇게 생각하나요? 당신의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있지는 않나요? 이 질문을 통해 최소한 그의 생각이 곧 사실은 아니라는 것을 알려줄 수 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연습해보자. 누군가 당신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한다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결혼은 사랑의 무덤이다. 연애는 시간 낭비야. 말 잘 듣는 아이가 착한 아이. 사실이 신념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한 후 상대의 세계관을 넓히는 방법 외에도 신념을 고집했을 때 생기는 결과를 보여줘 변화를 이끌 수도 있다. 익숙한 각도에서 벗어나 다른 시선으로 보기. 누군가 나는 이런 일 못해 라는 말로 자신의 능력을 낮게 평가한다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말로 그에게 또 다른 결과를 보여줄 수 있다. 당신은 완전 리더 체질이군요. 이런 작은 일을 당신이 직접 할 필요는 없어요. 유방이 이렇게 말했죠. 내 글은 소화만 못하고 무술은 한심만 못하며 전략은 장량만 못하다. 하지만 그는 결국 황제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또 누군가 나는 기억력이 너무 안 좋아 라고 말하면 우리는 또 다른 결과를 그에게 보여줄 수 있다. 기억력이 좋지 않기 때문에 당신이 지금까지 행복하게 살 수 있었던 겁니다. 잊고 싶은 것이 있어도 잊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억력이 좋지 않으면 더 자유롭고 즐겁게 살 수 있죠. 책, 타 내 편이 되는 말하기, 황투시안 지음.